첫사랑과의 재회. 2023년 9월 서울 근교의 한 고급 요양원. 김진우 씨는 자식들의 권유로 이곳에 들어온 지 2달째였습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살던 그는 건강이 악화되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좋은 곳이에요. 한 달에 500만 원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잖아요. 딸의 말에 김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예상보다 무료했습니다. TV를 보고 산책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화투를 치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게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미선 어르신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미선.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김진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마 그 미선이? 아니야, 세상에 박미선이 얼마나 많은데. 동명이인일 거야. 하지만 호기심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물리치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 유리창 너머로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고 머리는 새하얗게 새었지만 그 옆모습은 5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박미선. 진짜 그녀였습니다. 김진우는 치료실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아니 말을 거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박미선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 진우 씨?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1972년 두 사람은 같은 섬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김진우는 기계 수리공이었고 박미선은 재봉사였죠. 가난했지만 젊었던 그 시절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국밥을 먹었고 퇴근 후에는 한강변을 걸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우는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고 박미선은 작은 양장점을 차리는 게 꿈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같이 가게 하나 차려요. 당신이 기계 고치고 나는 옷 만들고. 그래요. 꼭 그렇게 해요. 하지만 꿈은 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김진우의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급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잠적했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기둥이 된 김진우는 2명의 남동생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박미선도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미선아, 나 미안해. 당신을 책임질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예요.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박미선에게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15살 연상의 사업가 최철수였습니다.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집안의 빚을 정리해주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딸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그 양반 괜찮은 사람이라더라. 어머니의 눈물 섞인 간청에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김진우와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한강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진우 씨도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50년 후 같은 요양원에서 다시 만난 것입니다. 여기 언제 들어오셨어요? 한 달 전이요. 진우 씨는 2달 됐어요. 어색한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50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습니다. 요양원이라는 작은 공간에서 피할 수도 없었고 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에 같은 테이블에 앉고 산책할 때 함께 정원을 걸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진우 씨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어요. 다들 바쁘게 살아요. 미선 씨는? 아들 둘이에요. 큰애가 사업하는데 좀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남편분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진우 씨 부인은 5년 전이요. 둘 다 혼자였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스킨십도 없었습니다. 그저 옛 친구처럼 지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양원 사람들의 눈에는 달리 보였습니다. 저 두 분 매일 같이 다니시네요? 맞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 계시던데. 나이가 몇인데 보기 좀 그렇지 않아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박미선의 큰아들 최재현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최재현, 53세 중견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어머니에게는 극진한 효자로 소문났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남편 최철수는 생전에 상당한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강남의 빌딩 지분, 아파트 몇 채, 그리고 현금 자산까지 합치면 100억 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최재현은 이미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 명의로 옮겨 놓았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렸다며 후견인 신청을 하고 재산 관리권을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선에게는 아직 치매가 없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 기억력이 약간 떨어졌을 뿐이었습니다. 최재현은 의사에게 뇌물을 주고 가짜 진단서를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혹시 모르니까요. 최재현의 진짜 의도는 어머니를 격리시켜 놓고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떤 남자와 가까이 지낸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뭐? 어머니가 남자라. 최재현은 당장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정원 벤치에서 김진우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있었지만 최재현의 눈에는 그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최재현의 목소리에 박미선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 재현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분은 누구세요? 응? 옛날에 같이 일했던. 어머니는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얘기 좀 하고 올게요. 최재현은 어머니를 간병인에게 맡기고 김진우를 노려봤습니다. 어르신 실례지만 저희 어머니와 무슨 관계신가요? 아, 저는 예전에 같은 공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세요.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라고요. 치매요. 하지만 미선 씨는 멀쩡하신데 어르신이 뭘 알아요? 의사 진단서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혹시 무슨 속셈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속셈이라니요. 노인들이 외로우면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가기 쉽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도 혹시 우리 어머니 재산을 노리시는 건 아니고요? 김진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재산? 내가 무슨. 난 그냥 옛 친구를. 친구든 뭐든 이제 그만 만나세요. 안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최재현은 그날로 요양원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저 김진우라는 사람을 격리시켜 주세요. 식사 시간도 다르게 하고 산책 시간도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추가로 낼게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친하게 지내시는데 돈 더 드릴게요. 월 800만 원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제 말대로 해주세요. 돈의 힘은 강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미선은 1인실로 옮겨졌고 모든 일정이 김진우와 겹치지 않게 조정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최재현은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몰래 만나는지 확인해 주세요. 증거 사진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탐정은 요양원 주변에 잠복하며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간 격리된 후 김진우와 박미선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선 씨를 보고 싶은데 김진우는 매일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박미선의 방 앞을 지나가며 슬쩍 안을 들여다봤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미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에 몰래 방에서 나와 김진우의 방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2시, 비상계단에서 두 사람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진우 씨, 미선 씨 반가움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재현이가 너무 심하게 구는데. 미안해요. 나 때문에. 아니에요. 그 애가 원래 그래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손은 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미선 씨, 사실 재현 씨가 치매 진단서 어쩌고 했는데. 거짓말이에요. 예? 나한테 치매 없어요.
재현이가 의사한테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받았어요. 나도 알아요. 그럼 왜 가만히?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재현이는 내 재산만 노려요. 남편이 남긴 거 많거든요. 그걸 다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법적으로.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재현이가 변호사, 의사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놨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박미선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지쳤어요. 재산 같은 거 다 가져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진우 씨처럼 좋은 사람이랑 이야기나 나누면서. 김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니. 미선 씨, 진우 씨, 우리 그냥 가끔씩 이렇게 몰래 만나요. 재현이 몰래.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비상계단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모두 CCTV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최재현이 몰래 설치한 숨겨진 카메라였습니다. 일주일 후 최재현이 증거 영상을 들고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김진우와 박미선이 비상계단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 둘이 매일 밤 몰래 만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지만 어르신들이 그냥 이야기만. 이야기만요? 80 넘은 노인들이 한밤중에 몰래 만나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무슨 부적절한 관계인 거 아닙니까? 그건 좀. 당장 저 김진우라는 사람 내보내세요. 아니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겠습니다. 원장은 난처해졌습니다. 최재현은 요양원의 VIP 고객이었습니다. 월 800만 원을 내는 사람을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진우 어르신과 상담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원장이 김진우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다른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떠실까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최재현 씨가 많이 불편해 하셔서요. 박미선 씨와 이야기나 좀 나눴을 뿐인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도 사업을 하다 보니 이해해 주세요. 김진우는 분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박미선이 달려왔습니다. 진우 씨, 안 돼요. 가시면 안 돼요. 미선 씨, 내가 재현이한테 얘기할게요. 제발 가지 마세요. 괜찮아요. 나는 다른 데 가도 돼요. 미선 씨가 편하게 지내시는 게 중요하죠. 아니에요. 당신이 가면 난.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최재현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재현아, 제발 부탁이야. 진우 씨 보내지 마. 나한테 유일한 친구야. 친구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남자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재산? 진우 씨가 무슨 재산을? 그런 사람 아니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요즘 독거노인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 많다고요. 결혼 사기도 그렇고. 결혼 사기? 우린 그냥 친구야. 친구가 한밤중에 몰래 만나요. 어머니 CCTV에 다 찍혔어요. 최재현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80 넘은 사람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재현아, 우린 정말 아무것도. 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저랑 집에 가실 거예요. 요양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싫어. 나 안 가. 어머니,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박미선이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어머니, 박미선은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구급차가 도착하고 박미선은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김진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박미선은 머리 수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령이시니까 조금만 충격을 받으셔도 위험합니다. 스트레스를 절대 받으시면 안 돼요. 의사의 말에 최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김진우에 대한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저 남자만 없었으면 중환자실 밖 복도. 김진우는 멀리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박미선의 방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가족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저 노인 누구야? 최재현의 동생 최재수가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그냥 같은 요양원에 있던 사람이야. 근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모르겠어. 곧 돌아갈 거야. 하지만 김진우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복도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박미선이 잠시 깨어났습니다. 물. 간호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박미선은 힘겹게 물을 마시고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 사람. 진우 씨. 어디 있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여긴 병원이에요. 최재현이 급히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진우 씨는 그 사람 없어요. 돌아갔어요. 거짓말. 있을 거야. 분명히. 박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사람 생각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아니야. 내 때문이야. 내가 너무 심했어. 제가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넌 내 아버지랑 똑같아. 그 말에 최재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무슨 말씀을? 사실 말해야겠다. 박미선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현아, 너 사실. 박미선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재현아, 너 김진우 씨의 아들이야. 순간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평생 숨기고 살았어. 최재현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아버지는? 최철수 씨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진짜 아버지는 김진우 씨야. 박미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50년 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72년 결혼을 한 달 앞두고 박미선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진우의 아이였습니다. 둘은 평소에 조심했지만 이별을 앞두고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임신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당황한 박미선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하면 중매를 취소해야 했고 그럼 집안은 파산할 상황이었습니다. 진우 씨한테도 말할 수 없었어. 그 사람도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책임감에 무리하게 나를 책임지려고 했을 거야.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거잖아. 결국 박미선은 그대로 최철수와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아이가 자신의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일찍 태어났다고 둘러댔고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그럼 김진우 씨는 알고 있어요. 모를 거야. 나도 평생 말 안 했으니까. 최재현은 비틀거리며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여전히 서 있는 김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사람이 내 진짜 아버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저 노인에게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끌렸던 이유가 혹시 피 때문이었을까? 최재현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평생 아버지라고 불렀던 최철수. 엄하고 차갑고 폭력적이었던 그 남자. 사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었다니.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미워했던 김진우. 어머니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했던 그 노인이 실은 자신의 진짜 아버지였다니. 아, 이게 뭐야? 최재현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재현은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하신 말씀 진담이세요? 응, 증거 있어요. 증거? DNA 검사 같은 거요.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냐고요. 박미선은 당황했습니다. 왜 아들이 갑자기 증거를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니? 그럼 안 되죠. 최재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미선은 불안해졌습니다. 재현아, 무슨 어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80 넘어서 저런 남자한테 넘어가서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어머니 착각일 수도 있고. 그 순간 박미선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왜 이러는지. 재현아, 설마 재산 때문에. 재산이요? 무슨 소리예요? 내가 김진우 씨 진짜 아들이라고 하면 너는 법적으로 아버지. 최철수 씨 재산을 받을 권리가 없잖아. 그게 걱정되는 거지. 최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정신이 없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법적으로 최철수 씨의 아들이에요. 호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하지만 진실은 진실보다 법이 중요해요. 어머니가 지금 그런 소리 하시면 나중에 법적 분쟁이 생길 수도 있어요. 법적 분쟁? 제 동생 재수도 있잖아요. 걔가 만약 어머니 말을 듣고 이상한 생각을 하면 어떡해요? 유산 문제로 싸우게 되면. 박미선은 아들의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 눈은 돈만 보고 있었습니다. 재현아, 너 지금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그런 말씀 다시는 하지 마세요. 아무한테도. 특히 김진호 씨한테는 절대로요. 왜? 그 사람은 진짜 어머니가 그런 말 하시면 김진호 씨가 우리 재산 요구할 수도 있어요. 진짜 아버지라면서요. 진우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어머니는 모르세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요. 최재현은 그날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제 출생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시면 어떡하죠? 어떤 이상한 소리인데요? 제가 다른 사람 아들이라는 식의.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당신은 최철수 씨의 아들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이미 최철수 씨가 돌아가셨으니 복잡해집니다. 그럼 제 지위는 안전한 거죠? 네. 그리고 만약 어머님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의학적 증거가 있다면 있어요. 치매 진단서요. 그럼 어머님의 진술은 법적 효력이 약합니다. 걱정 마세요. 최재현은 안심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병실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선이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빨리. 응급처치가 이루어졌고 다행히 박미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정말 위험해요. 그날 밤 박미선은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저기, 밖에 김진우 씨라는 분 계시면 잠깐만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제발. 부탁이에요. 간호사는 복도로 나가 김진우를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환자분이 찾으세요. 김진우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미선 씨, 진우 씨,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괜찮으세요? 응. 이제 좀. 하지만 할 말이 있어요. 박미선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최재현이 사실은 김진우의 아들이라는 것을. 김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재현이가 네, 미안해요. 평생 숨겼어요. 당신한테도, 재현이한테도. 왜 말 안 했어요? 당신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당신도 힘들었잖아요. 내가 임신했다고 하면 무리해서 나를 책임지려고 했을 거고. 그럼 당신 가족들은 어떡해요? 김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선 씨, 그리고 재현이한테는 더욱 말할 수 없었어요. 그 애는 최철수를 아버지로 알고 자랐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재현이한테. 재현이는 이미 알아요. 어제 말했어요. 그럼 재현이 반응은?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김진우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재산 때문인가요? 박미선의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박미선은 퇴원했습니다. 최재현은 어머니를 요양원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효심 때문이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돌볼게요.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김진우는 다른 요양원으로 옮겼습니다. 더 이상 박미선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재현의 동생 최재수가 형을 찾아왔습니다. 형, 나 어머니한테 들었어. 뭘? 형이 사실 김진우 씨 아들이라는 거. 진짜야? 최재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또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닌 것 같던데. 어머니가 너무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더라.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거야. 그럼 DNA 검사 한번 해봐.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왜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궁금하지 않아?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난 최철수 씨 아들이야. 그걸로 됐어. 하지만 최재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지. 형이 최철수 씨 아들이 아니면 유산 못 받으니까. 무슨 소리야? 나도 바보 아니야. 형이 지금까지 어머니 재산 얼마나 빼돌렸는지 다 알아. 가짜 치매 진단서도 알고. 최재현은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형, 이건 범죄야. 나는 더 이상 못 참겠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그리고 김진우 씨한테도 연락할 거야. 아버지일 수도 있는 분한테 사실을 알릴 권리가 있어. 며칠 후 최재수는 정말로 김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는 박미선 씨의 둘째 아들 최재수입니다. 아, 재수 씨. 어머니한테 들었습니다. 제 형이 어르신의 아들이라고요. 김진우는 놀랐습니다. 박미선이 둘째 아들한테도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DNA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재현 씨가 형은 반대할 겁니다. 재산 때문에요. 하지만 저는 돈보다 진실이 더 중요합니다. 최재수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최재현이 어머니 재산을 횡령한 증거, 가짜 치매 진단서, 그리고 CCTV를 불법으로 설치한 증거까지. 어르신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세요. 김진우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두 사람은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후견인 재판정지 신청과 재산 횡령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최재현은 당황했습니다. 동생이 배신한 것도 김진우가 나선 것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식아. 내가 감히. 형, 이건 범죄야.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빼돌리는 게 효도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박미선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박미선에게는 치매가 없었습니다. 가짜 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며 최재현 씨는 재산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됩니다. 재판장의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최재현 씨와 김진우 씨는 99.9% 확률로 친자 관계입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최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재판 후 김진우가 최재현을 찾아왔습니다. 재현 씨. 아니, 재현아. 뭐하러 오셨어요?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내가 내 아들인 줄. 아들? 무슨 애요? 평생 모르고 살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그래도 나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최철수 씨가 아버지예요.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그분이 저를 키우셨어요. 김진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내 마음은 이해한다. 나는 그냥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안타까워서. 잘못된 길이요?
재현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가족은,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아. 최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몇 달 후 최재현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한 재산은 모두 반환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박미선은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 진짜 나쁜 놈이죠? 아니야. 넌 그냥 길을 잃었을 뿐이야. 최재현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그 후 최재현은 김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아니,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김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아, 송구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나도 미안하다. 내가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숨긴 건 저희를 위해서였어요.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습니다. 50년 만에 부자 상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우는 박미선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최재현과 최재수의 동의하에 어머니, 아버지 함께 사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박미선과 김진우는 말년을 함께 보냈습니다. 손을 잡고 산책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50년간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김진우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미선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우 씨. 비록 늦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최재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더 잘해드릴 걸. 영정 사진 속 김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